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격의 촛불 3.4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광노현 고모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괜찮아졌습니까? 아니 이게 진격의 삼총사를 하면 늘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진격할 준비가 되는데 되지. 진격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주를 빵꾸 내게 돼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이제 진격 한 3배 정도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진격을 갔다가 자, 우리 그래서 전국 집중과 지난주 잠깐 좀 훑어보겠습니다. 굉장히들 많이 모였어요. 한 5만 넘게 모였는데 전국에서 놀랍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10월 21일 전국 21일 날 집중 집회. 네, 총 집계를 했죠. 우리 셋이 다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탄핵을 외쳤고 촛불 들고 저렇게 멋진 광경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진격의 촛불 삼총사가 플러스 있습니다. 원, 플러스 저 플러스 원. 제일 네, 왼쪽에 만화가 만화가 이재선께서 우리들의 같이 친구죠. 네, 그래서 정말 든든했어요. 저렇게 하고서 네. 행진을 하니까는 이 평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민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행진을 하고 탄핵하고 몰아내자 이런 구호도 열심히 외쳤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아주 든든하고 좋았죠. 음. 사람들 뭐 사기가 충천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행진하는 내내 구호가 끊이지 않았죠. 내려오라고. 네. 탄핵 당했다고 이미 소환 당했다. 이만 소반 당했다. 네. 또 거대한 물결, 그죠? 거대한 물결에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또 밀려가기 뒤에서 밀어주고 또 그렇죠. 앞에서 예. 그래서 하나의 그 대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뭔지 어떤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를 계속 우리가 확산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총선도 앞으로 다가옵니다마는 탄핵하고 총선하자 이런 기세로 확실히 밀고 나가는 그런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분이요 85세 된 85세. 58세로 보여. 근데 행진을 마치셨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눈에 보세요. 결기가 딱 네, 있잖아. 이건 그래서 아니다. 맞아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도 저 연령대가 돼도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행진할 날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 합시다. 오케이. 혹시 뭐든지 뭐 그러면 필요하면 그렇죠. 네. 해야지.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다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전국 집중하고 난 다음에 좀 힘이 되니까 그 다음 주는 좀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만여 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앞줄에 보시겠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같이 그렇죠. 행진을 했어요. 이게 저 당대표였잖아요. 그 장관이고. 근데 저 정도의 뭐 급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행진 저렇게 잘 안 나서잖아요.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 안 해요. 근데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같이 행진을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발언하면서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어서 그게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음. 또 이렇게 확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렇죠. 예. 확신이 있으니까. 뭐 대단히 힘있게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탄핵이 평하다가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퇴진이 평하다, 네, 탄핵- 추모가 평하다. 추모가 예. 평하다, 탄핵이 평하다. 저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음. 평화로운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탄핵이 국익이다. 음. 탄핵이 평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국익입니다. 같아요. 탄핵이 공정이고 탄핵이 상식이다. 정의고. 이제 탄핵이 정의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탄핵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저 마음이다. 저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의 맞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탄핵이 평하고 탄핵이 국익이다. 네. 탄핵이 정의다. 그리고 그 미래다. 마음이라는 맞습니다. 것,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지난주에 그래서 28일 모여서 그 추모 순서를 저희들이 가졌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태원에서 정기 행사가 있었고 3시부터 행진을 해서 여기까지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서울 광장 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광장. 이때 초미의 관심사가 원래는 윤석열이 오느냐 그렇죠. 와서 네. 좀
같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태세 전환을 계기로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미 그 전날 이게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자극받아서 29일 이태원 참사 1주년 일주기를 앞두고 28일 집회에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온 하나의 원인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 저게 보면은 사당 주체라는 데 아니었거든요. 그냥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저 유족들을 이제 앞에 쭉 앉으시고 그 정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다 뒤에 앉게 했어요. 그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운집을 했고 유족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정민 유가족 위원장이 우리를 사람들이 잊은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그게 너무 감사했고 윤석열이 잊을 수 없지. 오라고 한 이유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확인이 됐다.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 가서 불의의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불의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박재동 고문께서 만평에서 잘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거잖아요. 예?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경찰병力거기다 잔뜩 갖다 놓고 실제로는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 때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건 너무나 이때까지 반복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위한 대비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차도를 열어서 이 인파의 유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안 한 거죠. 뭐 분명하게 인재였고 용산으로 옮겼다는 자체가 저 사건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그런 거죠. 그래요. 저 부분하고 이제 그때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죠. 한 일주일 전부터 한 서너 차례 여러 회의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렇죠. 굉장히 강조도 했고 강조를 하면서 저런 경비 업무 그러니까 인파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특히 대통령 경호에 쓸 인력들은 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태원으로 갈 경력이 대단히 제한돼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이번에 그 크러쉬라고 그 나왔잖아요. 그 외국 자막까지 해서 이제는 좀 그러니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걸 다 한글 자막까지 받았잖아요. 거기 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뭐 119에 전화해서 답하게 하는 얘기들 그게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그 자료화면과 함께 나와 있잖아요. 전혀 작동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한 열 몇 차례의 공식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늦게 그것도 소수가 출동해서 사실상 관리에 실패한 그렇게 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이끌어내서 그 영화 다큐에서도 도대체 이게 G7 운운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 맞냐? 그 진상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크루시 맨 앞에는 이것은 criminal act, 범죄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유가족 대표들 그때 만나 뵈니까 그때 만약에 마약 보유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그렇죠. 그걸 그렇게 찾더라. 그러니까 사후에도 그래서 마약 검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나오면 이게 확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는 유족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 서로 위로하게 하고 같이 모이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차단하고 갈라놓고 못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의 시신을 찾는데 제대로 연락도 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 그래서 정말 먼 데까지 가서 겨우 찾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건 자체의 원인도 문제거니와 이거를 처리한 과정도 문제이고 사후 조처도 이건 정말 반인륜적인 그 폐기이었죠. 그 자체가 자기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제 이때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이 최초로 이제 피해자 사망자 명단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신생 언론이죠. 시민 언론 민들레가 그것을 사람 이름만 피해자 이름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폐륜적인 것처럼 또 반인권적인 것처럼
개인 정보를 털었다. 매도를 당했는데 사실 개인 정보를 털었다 그랬잖아요. 개인 개인 정보 망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 그렇죠. 정보를 네. 보호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망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냐 뭐 토론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폐륜으로 mon대든가 불법으로 모은 것 자체는 넌센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유가족들한테는 그 자료를 줘야 서로들 소통을 당연하죠. 하고 네. 모여서 위로를 하고 서로 또 공동 대책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숨긴 거거든요. 그동안의 언론들은 대형 사고 났을 때에 사망자 명단을 계속 보도했었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쫙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보면은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결의 경향까지도 그런데 가세를 했고 또 일부 진보 지식인들조차도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면 다 알만한 분들이 폐륜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과연 무엇인가? 그때에 민들레의 명단 공개와 그리고 사재단이 호명을 한 것과 촛불 행동이 또한 이름을 다 화면에 띄워서 그래서 우리가 추모 예배도 드렸는데 또 외국인을 위한 영어 예배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BBC가 와서 그걸 또 현장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나갔는데 그걸 보고 유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놀러 와서 지네가 죽은 거 아니야라는 비난과 뭐 온갖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명단과 호명으로 세상에 밝은 빛으로 나온 것 같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정말 깊게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근조라는 것도 쓰지 않는 리본, 까만 리본 달게 있고 영상 사진 없고 이름도 없는 분향소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애들을 강제화했고 그걸 국가가 마치 다 관리하듯이 해서 진짜 슬픔을 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야만적인 그래서 폐륜은 바로 저자들이 했다. 그 자체가 자인하는 거죠. 그 자체가. 아니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뭐 놀러 가서 그렇게 됐다. 뭐 약을 먹어서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유가족들은 갈라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각자 도생하게 절대 같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그게 폐륜이죠.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약간 그 할 말이 있네. 생각해 보니까 명단 공개가 전혀 불법도 아니고 언론 윤리지침 위반도 아니고 전혀 정당한 그렇죠. 행위였다라는 걸 내가 처음으로 장문으로 쫙 썼죠. 글을 썼잖아요. 민들레에 글을 썼고 그 당시에 그게 그런 분위기에서 막 인권단체들도 문제 삼고 있고 언론 저 명단 공개를 언론 보면 또 그렇게 또 인권단체나 법률가 단체들이 그런 걸 다 문제 삼고 또 진보 언론에서도 그거 자체가 개인정보 인권 침해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참 그 글쓰기가 굉장히 정말 훌륭하게 쉽지가 잘 쓴 않더라고. 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워낙 농고를 진짜 많이 동원해서 그때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이고 큰 역할을 네. 했어요. 저도 이제 SNS에 같은 논 쪽으로 계속 썼었고 실제 촛불행동은 그걸 또 해냈죠. 같이 감당을 해서 촛불행동과 사재단 촛불행동이 민들레 받아서 했고 민들레가 그때는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서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참 정말 나쁜 짓은 철저히 하는 놈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배경을 깔고 사재단의 추모 미사 일주기를 월요일 서울광장 앞 7시에 했습니다. 시민 추모제와 또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이 간구와 미론기도 한참 했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그래요. 한 거고 세상을 뜬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성자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렇죠. 부디 이렇게 그 사도들 영혼이, 성인들의 그렇죠. 이름을 호칭기도라고 그래요. 네, 위령 그렇죠. 호칭기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이제 저런 모습도 보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김영식 신부님이 이제 그 사재단 바로 직전 대표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론을 하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감격을 했고 원래 천주교 강론이 좀 조용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아픔과 분노를 다 담아서 아주 힘있게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 이것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이 유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다. 퇴진, 탄핵이 추모다는 똑같은 얘기죠.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탄핵 구호를 외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감격적으로 저도 하면서 목이 맸어요. 왜냐하면 사재단이 시즌 1일 때 퇴진 우리가 똑같이 했죠. 시즌 2 탄핵이에요. 촛불 행동하고 유의하게 이 두 단체가 윤석열 탄핵을 정면으로 내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사재단이 그렇게 같이 해주시니까 저도 감격스럽고 힘이 나고 목이 매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다 탄핵 이걸 외치는 모습이에요. 네. 저렇게 외치는 겁니다. 힘차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부님이 윤석열 탄핵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 김 신부님 뭐라 했냐면 이래갖고 탄핵이 되겠어요? 엄청난 함성이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아주 힘찬 구호를 외쳤는데 김영식 신부님이 정말 힘차게 구호를 외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참 뜨거운 마음이 됐고 저도 이제 전날도 추미애 장관이 저와 같이 앞에 그래서 열심히 외쳤는데 추 장관님 좀 이따 또 드릴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철민 유족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인데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별법 제정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처벌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당과 정부는 막고 있는 거죠. 이걸 민주당이 전투력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손연홍 신부님이세요. 이게 이제 사재단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위트가 아주 풍부한 분이에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날도 얘기를 하시면서 주문이란 말을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서 파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모두가 즐겁게 한 것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주문하는 거죠. 요청. 여러분에게 주문들이 하나 주문할 것이 있습니다. 요청이란 뜻이죠. 헌법 박근혜를 탄핵했던 헌법 주문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의 주문은 또 좀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문은 판결의 요지죠. 판결의 핵심 내용.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면을 주문처럼 외우라는 거예요. 파면. 근데 여기에 잘 들으면 재미있는 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할 때도 이렇게 주문하라는 거예요. 짜장면, 파면. 짜장면, 파면. 그러고서는 혼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난데없이 이거 하라는 거죠. 윤석열 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제 봉변을 당하니까 속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파면 하고 이제 주문을 외우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된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라고 하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not yet but already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나 이미 온 것처럼 미래를 이미 현재에 향유하는 그런 신학적 관점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 탄핵 그 결과를 이미 딱 정리해 버리는 모두 가지고 즐거웠으면 우리 한번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파면. 탄핵을 얘기하는 건 사실 파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뭐 약간 과반수가 뽑았지만 과반수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일단 뽑았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역량도 없고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워. 그리고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피해만 입혀. 그러면 피해가 가중돼. 그러니까 소환을 한단 말이야. 이제 다시 불러. 그렇죠. 근데 소환권은 아직 없잖아요, 우리한테. 네. 실질적으로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거의 20몇 %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혼자 신당을 만들면은 14.2%니까 5, 6%만 깨지면 왕창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반대가 2배를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소환하라는 거예요. 소환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면권은 뭐 국회와 헌재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은 저 사람 파면 사유가 쌓여 있다. 파면 사유가 쌓여 있으면 파면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면
사유가 쌓여 있다는 인식 그리고 파면하겠다는 의지 이 두 개를 표출하는 게 지금 탄핵하라는 구호로 그렇죠. 드러나고 네.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파면을 할 것인지는 뭐 많은 사람들은 4월 총선에서 200석 윤회 반대하는 200석을 이상을 만들어내 갖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네. 일부는 무슨 소리냐 한시도 급하다 한시도 그렇죠. 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쵸. 네. 탄핵 논의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텐데 그쵸.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일반 시민들께서 보실 때 쟤들은 왜 저렇게 탄핵만 주구장창 얘기할까 언론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은 그 이런 얘기, 일이 있었어? 그런 궁금증이 네. 있으실까봐 제가 잘하셨습니다. 이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 손연홍 신부님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촛불 집회에서 제가 좀 꼭 좀 저거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파면. 파면 연습 좀 해보기로. 자, 파면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추 장관한테 유족들이 막 왔어요. 와서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때 추 장관님이 안 계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정권이 이렇게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붙들고 펑펑펑펑 우는데 저 지금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추 장관도 뭐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아휴. 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 앞에 가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 보면 우선 이제 우리 다 남성이잖아요. 우리도 저 심정인데 저건 누가 유족인지도 모를 정도로 같이 마음이 일치가 되는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 슬픔의 공감 이런 건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자식을 당장 잃었다고 그냥 체감이 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상상이 되고 체감되고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슬퍼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윤 정권은 결국 그 피해자나 유가족과 연대하는 걸 막은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 전에 존재 자체를 없앴어요. 지웠지.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연대할 방법도 없는. 그러니까 연대할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연대가 잘못인 것처럼 만들고 네.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 아파하는 사람과 한테 그렇죠. 손을 내밀고 함께 그렇죠. 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기본권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럼요. 이 사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었을 때에 그때 거기에서 미래를 여는 엄청난 힘이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슬픔이 1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확인했다라고 그 이정민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서 그렇다. 저기 보면은 분향소 옆에 벽에 이태원에도 있어요. 그 골목 현장에 사람들이 쫙 붙여놓은 겁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맙고 네. 희망이야 희망.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저런 그렇죠. 일들이 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세월호도 겪어봤고 이것도 겪어봤고 오송도 겪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죽음이잖아요. 더더욱이 이태원은 서울의 가장 번화한 그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 오랫동안 할로윈 축제의 집결지 아니야. 거기가 그럼요. 발상지고. 그러면 금방 그거는 그날은 사람들 많이 본다면 알고 그렇죠.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조처를 많이 취했죠. 다 했죠. 다 취했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 맨 첫 번에 나온 반응 기억하세요? 거의 주체가 분명치 않아서 조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체가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는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그런 사고를 대비하는 것,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정부의 기본 책임이잖아요. 그럼요. 중앙정부, 시정부, 네. 구정부 국까지. 여기에 다 네. 기본 아니 오세훈이 그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 그거 그런 다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고. 없앴다는 거 아니야. 그게 있었으면 저걸 바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현장과 바로 연동해서 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저 사건 발생 때에 윤석열부터 중요한 이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은 그때 어디에서 뭘 했느냐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그 시간에 뭘 했어? 언제 알았어? 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이게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지금 회피하고 숨기고 그리고 은폐하고 이래서 진상규명의 길 자체를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특별법제도 다 중요하고 진상규명도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이 가장 중대한 범죄 책임자들이 손발이 묶여야만 이걸 진상규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거든요. 다 막아놨거든.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진상규명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저 세월호 때 그 세월호의 최고 문제는 뭐냐면 구조선들이 좀 바깥에 다 와 있었어요. 그렇죠. 헬리콥터 떴어.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이 기울어져 가는 배 속에서도 좀 바깥에 배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할 그렇죠. 거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왔잖아요. 녹음 방송이 네. 선장의 지휘에 따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에 순응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게 올바른 자세니까. 그게 구조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었는데 왜 못 구했니가 진상규명 핵심이잖아요. 여기서도 십수통에 119 신고가 있었는데 왜 제대로 출동을 못했냐 적시에 진상규명의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구할 수 네. 있었는데 못 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 이상민이 그래서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탄핵 당하기 전에 탄핵 결국은 그게 기각이 됐지만 말도 안 돼. 이게 기각된 거죠. 그런데 다른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도 상황이 변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해가지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내각이 윤석열 내각이다. 이 자들은 도대체 뭐라는 자들인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없고. 있잖아.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 중심 인물을 보면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중심 인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따 나오겠지만 신원식이 뭐 또 저 누구야 등등등등 주행랑 네.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 집단을 보면 책임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동관이 뭐 네. 줄줄이 있네요.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걸 보면 또 역으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혹시 저럴까봐 많은 조처를 그렇죠. 해놓고 그랬기 네. 때문에 또 안전했다 그런 이때까지 거죠. 네, 그런, 그런 거죠. 생각이 다시 네,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그렇게 바뀔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몇 사람들은 막강한 권한과 자원의 그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 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쳐도 그걸 능가하는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 한 사람의 중요한 공적 책임을 저런 식으로 뭉개버리고 그 책임도 회피하고 처벌의 길도 막아버리고 그래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놈 잡아라! 당장 포박하렸다! 자, 근데 이렇게 거기는 안 가고 영암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거 기획예배라는 게 드러났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기획예배라기보다는 좀 볼까요? 이제 일단 내용을 좀 봅니다. 가서 이제 참사 추도 예배를 했고 뭐 깊은 위로를 드렸다.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기 간 게 불의의 사고.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가 작년에 성탄절에 갔던 교회예요. 보니까 몰랐는데 유년부 수료증도 보여줬어요. 저 교회도 웃겨요. 뭘 저런 걸 해? 가장 슬픈 날인데 유족은 없는 데서. 그러니까 저기 유족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저기 일반 신도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통령실하고 당 사람들이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공무원들. 그럼 저희 면피쇼지 누구를 위로한다는 거야. 누구를 그다음에 저런 면피쇼는 그래서 세상 천지 없었어요. 기획예배 나왔고 정치 기획예- 얘기하고 이거 우선 보고 얘기해보죠. 음. 그래서 유족 대면 거절했다. 그래 면피 추모했다. 셀프 예배쇼다. 뭐 이게 다 이제 나온 이런 식으로 해서 만평이 나왔습니다. 자, 압권이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죠. 압권. 저 교회를 가서 유족도 만나지도 않아. 유족 있는 데 가서 위로할 줄도 몰라. 그다음에 사죄도 안 해. 그리고 정치 집회라고 뭐라 그래. 그리고 지는 저 박정희 11.6 암살당한 그날 그 박근혜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그렇죠. 누구를 위로하는 건지 박정희라는 자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빼놓고 거기는 정치 집회가 진짜 정치 집회가 된 거 아니에요. 표 모으려고 그렇죠. 그따위 주시를 한 건데 그래놓고는 교회도 모독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신도나 그 부목사님이 올린 글도 있어요. 장로님이 올린 글도 있고 거기에 소상히 밝혀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획 예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주 예배예요. 도주. 그렇죠. 도주를 기획한. 뭐랄까. 면피. 예? 하여튼 뭐 도망간 거죠. 도망. 별로. 도주. 도망가고 마치 이제 그 추도한 것처럼 사기를 친 사기 예배. 사기죠, 맞아. 사기. 네, 그러니까 사기. 정말 교회 도주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정치를 악용한 거 아니야, 정치에. 그 교회가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안 된다, 못 한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냥 막 갈 데가 없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온 거야. 그나마 제가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걸로 해달라. 한번 좀. 딴 데는 안 받아줄 수도 있어. 그래서 천하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거를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아시잖아. 저거 용서가 되겠어요. 저런 행태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일관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상실이지. 저걸 근조 보면. 못 쓰게만, 영정 없애게만 없애. 그다음에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 유족끼리 서로 연락도 못 취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사후에도 박살을 내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니까는 하는 짓이 저따위 짓을 하고, 그래서 크게 혼나야 돼요. 맞아. 정말 정말 경악이란 말이 네. 모자라. 저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나쁜 엑스예요. 정말 진짜. 저 누구야? 저 우리 명진 스님이 하신 말 있잖아. 네, 그게 딱 생각나잖아. 그냥 모든 종교인과 신앙인들이 다 외쳐야 돼. 우리 같이 세 사람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이놈. 우리가 선배인데 대선배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해보자. 할수 하나, 있지. 둘, 셋. 네 네 이놈. 이놈! 정말 크게 혼나야 돼. 뭐 저따위 짓들을 하고 다녀서 국민을 우롱하고 종교를 모독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런 자들. 어떻게 저렇게 얄팍하고 천박할 수가 그렇지. 있냐고. 저 그러니까. 사기극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 무모함과 뻔뻔함. 차라리 집에 있던가. 그냥 있어야지. 거기도 또 이 자기들 부하들 다 데려놓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다 쇼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그 쇼를 보면서 속으로 참 뭘 생각했을까? 역시 쇼는 그래도 좀 잘하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거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행태죠. 그런데 저게.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보궐선거 패하고 난 다음에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이 옳습니다. 국민이 늘 옳다고 그랬대요. 네. 그래놓고 저따위 짓을 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렇게 딱 아니 퇴진 탄핵 그러니까 집계 됐잖아요. 국민이 늘 오르니까 국민이 늘 오르니까 어떻게 저 해야 말에 돼? 따라야지. 그렇지. 퇴진해야지. 탄핵 당하고 퇴진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저 70%가 반대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거를 여태까지 1년 넘게 그러니까. 1년 반을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 지금 이미 10년 한 것 같은데 이승만이 건수로. 물을 낼 때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국민이 원한다면 맞아. 참 윤석열을 탄핵하라! 아이고. 이게 이제 신원식이라는 네. 자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 하기 전에는 문재인 목을 따자 뭐 이따위 식의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과거를 보면 자 한마디 설명해 주세요. 이 신원식이 중대장을 할 때 그 박격포 지휘를 했어요. 박격포 지휘를 하면서 박격포라는 건 딱 몇 각도 얼마에서 몇 미터 그렇죠. 나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걸 지휘할 때는 몇 미터 이렇게 2km 딱 해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떨어진 곳을 쏴라 이렇게. 1500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멀리 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멀리 쐈어. 너무 멀리 쐈. 그게 몇 미터인지 모르는데 막 그냥 쏜 거야. 너무 멀잖아 하고 이래가지고 뭐 XX야 해가지고 또 가까이 쐈어. 가까이 쏘니까 그 옆에 있던 이병 장병이 폭살을 한 거야. 글쎄 말이에요. 폭살했는데 이걸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장병이 불발탄을 밟아서 세상에 터뜨렸다. 박격포는 밟아서 터지지가 않아. 터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날아가서 이 신관이 여기서 터지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건 아무리 두드려도 안 터지는 거야. 정말 나쁜 놈이야. 그렇게 진짜. 발표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는데 그게 또 넘어가. 그대로 넘어간 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가 전두환이 때야. 전두환이 때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입단속을 그렇게 하지 마라. 딱 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걸 못 따르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처벌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가장 절대는 중요했던 끝나. 그 바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얘기 그 계속 하세요.
박근혜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전부 폭사로 다 나가버리고 다 폭사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이 아버지가 그때 철도 공무원이야. 공무원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 할 때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버지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납득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오뚜기 부대였는데 오뚜기 부대들이 이제 휴가를 나오든지 제대를 하면은 서부역으로 나와. 그러면 거기 아버지가 계속 나와가지고 오뚜기 부대 마크만 찾아가지고 보면은 어? 우리 아들 누구 아느냐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아유. 계속 그랬는데 진상조사위에 보고 들어온 거 보면 한 분이 자기는 2번이나 만났대 그분을. 2번이나 묻더래. 근데 그때 말을 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그때 전두환이 때거든. 그때 이 그 지시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때고 이 아버지도 아까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걸 내가 부인하고 반기를 들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이 장래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입 닫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자들을 보면은 저렇게 굉장히 잔혹한 놈들이죠. 보면은. 저렇게 넘어가가지고 그 신원식이가 그때 이제 포격부대 중대장을 했잖아 오뚜기 부대.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고상만이라고 인권 활동을 하다가 그렇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렇죠. 사무국장으로 총괄을 한 친구가 있잖아요. 책도 많이 쓰고. 근데 고상만 사무국장이 밤에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어.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내했는데 내일 당장 진정을 해라. 이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받았잖아. 오늘 밤에 내일이 군 진상규명위원회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 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범하고 2년 동안만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야. 그 전날 밤에 전화해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사건으로 접수가 됐어. 이야, 참. 이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고상만 씨는 그렇죠, 지금도 고상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신원식이 고상만 그 사무국장 이제 그만뒀어 한 달 전쯤에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그만뒀는데 국방부 장관이 고소를 했잖아요 명예훼손죄로. 그래서 잘 됐다 나하고 진짜 싸우자. 그래 진실이 파헤치고 사실 근거해야만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너 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드라마틱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나서 고상만 사무국장이 이제 퇴역하고 나서 애써갖고 창인가 기회에 탐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2차례 50분씩 2차례 나가요. 거기에서 증언을 해준 사람들이 그 5-6명의 동료 군인들이 다 일제히 증언을 해줍니다. 지금 아까 나온 말씀 있잖아. 저 먼데 쐈다가 가까운 데 쏴 임마 이래갖고 그냥 쐈대든가. 아, 그리고 네. 박격포탄은 뭐 밟아서 되는 게 아니라든가 하는 얘기를 다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저 신원식 중대장의 한 짓이 얼마나 은폐한 거 사고를 은폐하고 진실을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다 증언합니다. 다 범죄자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공소시효니 이런 거 있어서 더는 안 돼.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하고 군인들은 알잖아. 이걸 그렇죠. 저 네. 박격폭탄을 발로 밟아서 폭사했다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군 전문가들은 다 알 거 가증스러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네.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통용되게 놔두고 이것을 다 문제 제기했잖아 인사청문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정도 사람이면요. 더군다나 그냥 하면은 진짜 문재인 모가지 따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렇지. 붕짜자 붕짜 하면서 그러니까, 춤추고 네. 놀았잖아. 그 연단위원회 나와서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수위가 보통 높아, 옛날에 정말. 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했죠. 입에다가 재봉틀을 박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죠?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 거의 그런 수준의 언어를 하는 사람인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신원식 이 두 대비 참 멋있고요. 이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이번 또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국정감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 사건을 갖고 막 사람들이 질문했
물어봤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너 이런 말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맞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표현이 과하다. 표현은 과하다. 그럼 생각은 바뀌었냐? 그랬더니 생각은 그대로인데 표현만 가더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자, 신원식이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무현이 진짜 악마고 원조 악마다. 그다음에 문재인은 따라한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과실이고 결실이다. 결실이다. 예. 그러면 이 생각은 안 바뀌었다는 거야. 표현, 악마라는 표현, 모가지를 따자는 표현 과하다라고 해서 사과를 하지만 생각은 못 바꾸겠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걸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14 공동성명을 만들어내거든. 14 합의서. 그래서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갖고 100차례가 넘는 장관급 회담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 임기 그렇죠. 1년 동안.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 때문에 국방 예산을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이 늘렸어요. 사실은. 거기다 그러면서 9.19 합의까지. 그리고 9.19 그렇죠? 합의를 예. 만들어내거든. 네. 그러면 보세요.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게 이거는 헌법 정신이 명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죠. 어느 네. 군대가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주냐고. 주권에서 핵심 내용이 빠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더군다나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된 마당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보수 정권 사람들, 특히 윤석열 같으면 전시작전권의 전자도 꺼내질 않고 갖고 올 의사가 전혀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종속군대로 하는 것이죠. 이걸 자주국방 예. 포기니까. 그러면 도대체 신원식이라는 자는 의 생각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장성 3스타, 4스타인지를 한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구는 전시작전권 갖고 오는 걸 악마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평화 상생 무드가 조성이 되고 전쟁 위협이 억제되는 것을 악마의 짓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 도대체 이런 자를 국방부 장관, 이런 자를 앉히는 윤석열이라는 기가 막히네. 자는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안 친 거로 좀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 친 거지. 유유상정이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안 치는데 핵심은 뭐냐면 대단히 잔혹하다는 거. 잔혹할 이 뿐 사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저게 뭐냐면 반헌법적이에요. 네. 나는 도대체 이런 게 다 탄핵 사유야.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보면은 9.19 군사 합의도 이적성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평화 체제를 만들겠다는 걸 이적성의 문제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저렇게 한 병사가 폭사를 그렇게 하게 해놓고 그 책임은 은폐하고 아까 박중훈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은 네. 탄압하고 그렇죠. 기소하고 그러니까 이 항명죄로. 전체를 보면 이 자들의 집단은 인명을 경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고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유족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에 가서 기괴한 짓을 벌이는 이런 자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 탄핵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 망가질 그 것이다. 아까 한번 그림을 네. 보면요. 그림 좀 볼까요? 장병 죽음을 덮어라. 덮어라 하는 자는 국방장관이 되고 박해라 하는 자는 장병 그런 수계가 거죠. 되고. 네. 이게 긍정하게 우리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자가 어떻게 국방장관이 됐겠냐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무책임하게 한 지휘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그러면 다른 능력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 다른 능력이 뭐겠느냐. 그 바로 이제 악마의 그 능력이죠. 모든 네. 그 카르텔이 그때부터 다 그 카르텔 속에서 지금 이 장관이 된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항명수계는 그런 카르텔 없이 제대로 정직하게 군인 정신으로 책임질 것 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항명수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이 있겠어요? 그런 그렇죠. 사람은 뭐 네. 정치적인 줄도 없이 오직 이게 옳기 때문에 하겠다는. 보면 지금 저렇게 그 만평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실제 인물도 보면 그 얼굴의 기운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한쪽은 대단히 잔혹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주 소신과 정직을 가지고 딱 신뢰감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운 그러니까 갑자기 우주의 기운 아니 생각난다. 아니 근데 뭐 우주의 기운까지 갈 건 없고 살아왔던 자기의 그 개인사의 어떤 역사가 보여지는 기운이 저렇게 얼굴을 만드는 거죠. 저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일당들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 사건 이거 제가 이런 걸 하나 썼습니다. 청춘을 죽여놓고도 젊음은 젊음에 취해야 정작 젊음이 아니더냐. 그 취기는 영원히 아름답다.
질풍노도의 시절을 우리 다 겪었지만 늘 질풍노도의 시절은 우리한테 사실 낯설어요. 그 시대마다의 젊음은. 젊음이 누리는 특권은 모양새 본디 그렇지. 귀하고 귀하다. 어른들의 몫이란 그걸 깊이 있고 지켜주는 것. 조상 대대로 마땅한 도리건을. 그날 비명의 계곡에 마구 떠밀려 어이없이 부서진 이름들이여. 손끝에 겨우 잡은 숨줄 끝내 놓치고 만 청춘들이여. 슬픔의 강이 너무 깊고 비통한 밤은 저물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의 죄드냐? 우리는 안다. 도대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안다. 그 자리에 상판떼기가 어떤지 숲에 몽따지는 따로 필요 없다. 어이쿠 잽싸게 발병하는구나. 뒤늦게 슬며시 나타나 저 혼자 도망갈 구실만 찾더라. 그놈이 바로 범인이다. 그놈이 바로 살인자다. 그러고도 여전히 칼을 뽑아들고 기세가 등등 얼마나 버틸까? 뒷구선 땅이 모래상처럼 부서지는 소리가 무너진 소리가 니놈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보다. 어디까지 달아날 수 있을까?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 저놈 잡아라. 당장 포박하렸다. 성난 군중이 그대로 있을 수인가? 그날은 꼭 온다. 그날은 결코 비켜나지 않는다. 그날은 비수처럼 예리하다. 유족의 통곡을 능멸한 자들의 운명은 제 아무리 움켜쥐어도 썩은 동아줄이더라. 빛나는 청춘을 이리 죽여놓고도 무사하리라 여겼다면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일세. 아니 또 똥통에 빠진 돼지처럼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취중이신가? 청춘 억울한 죽음을 자기 심장에 뜨겁게 담은 이들이 팽팽히 당기고 있다. 활시위를. 관역은 아무래도 비밀이다. 그런가? 그럴까? 지금 점점 당겨지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관역이 뭔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몽타주도 필요 없어. 몽타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촛불을 들고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걸 뭐라 그러죠? 정곡이라 그러죠. 근데 정곡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거기에 기러기가 있잖아요. 나르는 새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곡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곡이 그 기러기 곡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역사가 청춘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날아서 도망가더라도 그렇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날은 비껴나지 않는다. 아, 참 문학 청년 시인 김민우의 그냥 호효가 절규가 아주 대단해. 그 없습니다. 의지가 아주 대단하다. 저게 다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 아주 괘씸한 거지. 자, 네, 팔레스타인 얘기 좀 잠깐 짚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사태가 지금 가자 지구 거의 뭐 7,000명, 8,000명이 이미 10월 7일 이후부터 지금 한 20일 지났는데 너무 희생자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과 함께 하겠다. 미국이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피해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아, 지금 제가 다 기억 못 하겠는데 네. 여기는 아마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딱 영국이 지금 특히 세게 해요.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책임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영국의 양심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0년대 베트남은 인류의 양심의 문제였고 또 5, 60년대에는 알제리가 프랑스의 양심을 좌우하는 일이었고 지금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인류의 양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거 완전히 열려있는 하늘에 뚫려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아,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네, 너무 끔찍해요. 근데 도처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잠깐 얘기를 할 텐데 팔레스타인이 1948년에 그 존재가 지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두어지고 죽이고 추방당하고 유엔이 48년도에 그 의결을 했을 때는 뭐까지 있느냐. 팔레스타인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을 하는 건데 일단 밖으로 추방당하면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도 이집트 남쪽으로 해서 문을 열어놓고 나가 이네 대피해 걸어놓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은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하고 죽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48년부터 87년까지 많은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터진 게 인티파다라고 저게 이제 아랍어로는 봉기라는 뜻이죠. 1987년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거가 어떻게 되느냐면 무력 항쟁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시작해요. 총파업으로 시작해서 저게 아랍 국가 전역에 이 지지를 받습니다. 저것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세계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8년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를 하는데, 끔찍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선포하기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병대가, 그때는 국가 전이니까 민병대라고 불렀는데, 이 민병대가 사실은 영국과 결합을 해가지고 아랍 민족주의의 어떤 반제국주의 투쟁을 진압한 이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제국주의하고 함께 갔던 겁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민병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는 초원들을, 그 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대지주한테, 부재지주한테 땅을 일부 사고, 나머지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추방하고 죽이고 쫓아내요. 그래서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14일 날 딱 그렇게 선언을 하고, 국가를 선언한 지 11분 만에 미국의 트루만 정부가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나크바라고 부르는, 저게 이제 아랍어는 재앙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게 5월 15일이에요. 70만 명 이상이 추방당합니다. 주변에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나크바를 기립니다. 그러니까 14일 날은 이스라엘이 자기 건국일이라고 막 그러고, 바로 다음 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인들과 함께 나크바라고 대재앙의 날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자기들의 땅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출되는 그러한 것이 나크바. 근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공정하게 보긴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1차 중동 전쟁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못 보겠다 해갖고 그 다음날 침략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 당시 뭐 전력이라는 게 이스라엘 쪽은 형편없고, 조르단이나 이제 이집트 같은 데는 굉장히 센데에도 불구하고 그 전황과 전세가 처음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아랍 쪽이 세다가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때 영토를 조금 확장하는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쪽에서 지금 죽고 살고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국주의 영국과 이제 뭐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군침 이해관계가 있는 열강들이 다 여러 가지 영국, 입장을 프랑스. 취하고 해서, 그렇죠. 프랑스도 50년대 있고, 스웨즈 운하 그 문제도 있고, 56년 수에즈 운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뭐 러시아가 취한 입장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현실이 물론. 있어서 이거를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쭉 볼 수가 거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점령당한 거고, 이제 그것도 이제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제국주의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을 공격했거든. 그래서 그 아랍 민족주의를 진압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새가 생겼다? 그리고 공격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언제 한번 좀 정리를 쭉 역사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평을 좀 보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만평들이 다 저래요. 보면은 영국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것들.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 방어권이 있다 그러는데 저런 현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든가.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한 거를 왜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마스의 공격이 어디서 비롯됐지? 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마스를 비난하려면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먼저 얘기해야 돼. 그러면 하마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네? 를 전제로 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테러라고 하면, 테러는 민간인을 죽인 거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거대한 국가 테러를 70년 이상 장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그 데모크라시 나우라고 하는 애미 굿맨이라고 그 유명한 여성 진행자가 하는 프로에는 저런 얘기를 굉장히 서슴없이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 미국 영어 방송에서 좀 보기 쉽지는 않은데, 영어가 해독이 가능하다면 보시면 정세인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거죠. 네. 프리 팔레스타인은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중심구호예요. 프리 팔레스타인.
그런데 거기에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근데 저 엔타이세미티즘은 과거에 홀로코스트 때 유태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명칭이었는데 셈족. 근데 그거를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역공해버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고요. 이거 뭐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박재동 화백의 만평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하마스의 밖에서- 공격과 예.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교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뭐 대등하게 뭐 폭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아니죠. 그 전력 차이가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렇죠. 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공격의 그 지형 자체도 우선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민하게 주목해야 돼요. 거기는 가둬두고 죽이는 거잖아요. 가둬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상군 투입을 놓고 가자지구 안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자기네들은 예. 하마스는 절멸을 시키겠다. 단 한 그러니까.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고 아주 선언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이른바 민간인 피해거든. 부수 그렇죠. 어. 그걸 그것도 또 고상한 말로 부수적 피해라고. 그 과거에 중동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했을 어. 때에 만들어진 말이죠.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그것도 뭐 죽을 수 있잖아. 이런 이 식의 뜻이야. 이 뜻이 들어가 하찮게 있는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부수적 피해, 이 민간인 피해가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다 감수하고 끝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죠. 잡아 죽이겠다고 몇 차례 천명을 한 거거든. 그쪽 네타냐후하고 그 그렇죠. 예.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네. 계속 늦추고 있는데 그렇죠. 요새 예. 아주 소규모로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그렇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상군을 딱 투입이라는 선언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못 돼버린 하고 있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들어가면은 그날 하루 순간에 10,000명이 죽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학살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건이 그렇죠. 벌어지는 건데 과거에도 저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 상태에서 그렇지. 근데 과거에도 사실은 전쟁 과정에서 10,000명, 20,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세계 여론과 이 구조가 달라졌어요. 금방 아니. 거기다 미국의 힘도 예전 같지 않고 아랍의 중동 지역도 미국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거기다 사우디까지 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반대하고 나섰으니까는 그 친미 국가인데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도둑군다나 하마스는 가자 지구의 정부잖아요. 그리고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거니까 다 하마스 지지자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면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즈가 유태인 자본이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톱뉴스의 영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아이들의 눈으로 본 팔레스타인.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찍었어.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해. 아이들이 난민촌이 형성이 되고 매일 폭탄이 날아들고 자기 친구들이 죽고 엄마 아빠가 사라졌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너무 이게 비통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런 이제 전쟁에 준하는 사태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실제 전쟁 또 준하는 거의 뭐 진배 없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북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게 저거 정말 남의 일 우리가 같지가 또 않은 겪었고.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저걸 주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걸 갖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미국이고 지원하고 그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전쟁 체제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정리 좀 하고 저렇게 이제 폭격을 받고 근데 잠깐 이제 하나 저기 우울한 얘기도 있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진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들꽃 학습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들꽃 학습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재동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시에 있는 그 스살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 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다 보니까 이제 폐교가 되고 들꽃 학습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쁘게 가꾸고 있는데 그 전체 마을을 재개발이 결정이 났어요.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꽃 학습원 자리는 그
상가 쪽에 다운타운 음.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됐고 그렇게 깨끗이 밀어버린다 그렇게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 정신적인 고향이다. 그래서 여기만은 지켜야 된다. 이제 어른들이 그랬고 저도 똑같이 제 모교니까 거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LH 공사가 그렇게 쉽게 해주는 데가 아니거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찾아가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웠어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무섭더라고요. 그 지역 언론. 경상. 그다음 저는 한겨레 신문에 막 칼럼을 계속 그림으로 때리고 했더니 그걸 허락해 준 거야. 포기했어 자기가. 그리고 들꽃 승리했네. 학습원만 딱 딴 데는 다 싹 가는데 거기만 보존 지역으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진짜 기가 막히네. 이쁘게 축하합니다. 해보자. 해가지고 그 들꽃 학습원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박재동 화백도 노력을 했으니까 박재동과 함께하는 만화 대회를 만들자. 오. 그러니까 나로서는 내 모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 저 만화 박재동 대회를 화백이잖아. 했습니다. 저 얼굴이 그러니까. 그치? 박재동 화백이야. 너무 화백이 쫙 크게 들고 기뻐하면서 박수건을- 그린 그렇지. 거야. 그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너무 기쁜 거죠. 그 색깔 그치. 섞어 정말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마을이 들었으면은 농사 짓는 듯 농과 밭도 있고 옛날 집도 있고 이런 것으로 다시 개발이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렇게 했는데 저것을 기념한 후배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 행사를 만화 대회를 하자. 그래서 볼까요? 들꽃 이렇게 만화. 생겼구나. 좀 볼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지금 15회째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야. 가족들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모여서 하고 저 이제 전번에 수상자들도 이렇게 구경시키고 사진이 많지만 너무 길까 싶어서 아니 그럼 저게 15년 전에 15년 전 이야기야. 전에 얘기를 지금 하셨고 그래서 15년 동안 지금 박재동 만화 대회가 계속 계속 저 걸리고 들꽃 있었어. 학습원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왕년에 모교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번 그 근방은 다 이른바 개발이 됐고 다 지금 되고 있고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 그래서 문화적인 이건- 유적, 또 미래의 공간 이런 의미를 그래서 갖게 그게 된 이제 거죠. 갈수록 귀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 우리 시위에 나와야 되는데 저기를 안 간다 할 수는 없었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박수. 진짜 정말 너무 마음이 좋은- 따뜻한 그러네.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러네. 축하하고 격려하고 참 저런 곳이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그렇지. 지역사회에 그렇죠. 네.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애착을 갖고 있는 장소가 많아야 돼요. 그 이름도 장소가 예뻐. 추억을 만들어내거든. 그렇죠. 언제나. 삶이 팍팍하고 맹숭맹숭하지 않고 따뜻하고 풍요로워지죠. 공통의 기억과 추억이 있는 그러니까. 곳이잖아, 네. 저희가. 정말 늦죠. 중대 제 자체인 윤석열. 중대재해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도처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자니까는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고 이 사제단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우리 아까 했던 거기에 왜 파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줄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우리는 파면을 요구하는가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핵심은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저걸 그대로 둔다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그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이유 이렇게 했어요. 있네. 네, 그래서 사제들이 이게 왜 필요한가? 근데 뭐 용서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신도들이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아니 당장 피해를 입히는 강도가 나타난다면 좀 잡아야 된다. 그래야 피해를 줄인다. 탄핵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탄핵 사회가 넘치는데 그거를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논조를 세운 겁니다. 근데 보면은 촛불행동과 그래서 천주교 정의변 전국 사제단이 함께 윤석열 탄핵 범국민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이제 11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 이제 이 탄핵 서명도 받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 전체 국회의원들 여야를 다 통틀어서 윤석열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탄핵 사유 이거 탄핵 사유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 이걸 탄핵 사유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탄핵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 딱 두 가지 질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국민들의 요구가 뭔지 정치권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함께 운동을 펼치는 그런 걸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촛불행동 성명을 보면 9월 달에 한 건데 윤석열 지금 국민의 공적이다.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탄핵 발의는 이미 가능하다. 그리고 이 탄핵 발의가 가능하면 그 다음엔 그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을 만들자. 최대한. 그래서 이것을 이 아까 이제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선은 결정된 것처럼 이 탄핵의 현실 조건을 최대한 만들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촛불항쟁의 뜨거운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지난 9월 20일 촛불행동이 논평과 성명을 냈습니다. 촛불행동의 소식지가 매주 나가요. 저도 저기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하는 것을 한 24~25번 정도 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쓸 겁니다. 근현대사를 쭉 해서 쓰는 저 아주 알차게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방송도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탄핵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다. 다음 이번 토요일 날도 탄핵으로 싸우죠.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4일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0월 달까지는 6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밤이 일찍 오니까 그래서 오후 5시라는 것 이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탄핵 파면 그리고 정말 이 전국을 바로잡는 이 운동이 얼만큼 현실될 것인지는 누구도 뭐 걱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힘을 모아 나가면서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은 이제 이렇게 탄핵하고 총선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0일 달부터는 각 부분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국민 보고대회도 가지자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노동자들은 어떤 또 특히 문화예술인들 최근에 지금 참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그리고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 언론 기자들 시민사회 각 분야가 지금 뭐 그래서 모든 분야가 지금 현재 어떤 고통과 파탄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이 같이 보고를 듣고 그걸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암담한 피해를 입힐 건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뜻을 모아서 이제 진격하는 그런 순서를 일정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달려오고 지금 1년 농사를 짓는다면은 처음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와서 논이 푸르르 바람이 불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 가을이 돼서 그런지 뭔가 조금 익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운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익고 이게 머리가 출렁이고 그럼 이제 추수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노릇노릇 색깔이 변해간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촌에서 살아가시고 그러니까 비유가 정말 역시 냄새가 만편 갈았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정말 추수가 가을이다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팍 듭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스팅이 작곡한 노래 중에 작곡하고 부른 노래 중에 Fields of Gold라고 있었어요. 황금들판.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우리 박하백이 거의 황금들판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네. 수학을 앞둔 황금들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사실 오늘은 내 이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래. 정말 저런 기획 예배 있을 수 없죠. 네. 또 신원 시기를 싸고 감싸고 있는 거라든가 또 우리 박정훈 대령을 핍박하는 거라든가 그런 이태원 참사를 거의 능멸적으로 능멸하고 있고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알고 얄팍한 수, 꼼수 그것도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렇죠. 그 저런 짓거리를 태연히 하는 작자는 그야말로 내 이놈 하고 일갈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온 국민이 그래서 모든 힘을 합쳐서 내 이놈
혼쭐을 내고 같이 한번 그리고 외치는 정말 같이 아까 그래. 아까 한번 외쳤지. 그렇죠. 그렇게 그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거야. 두 분 진짜. 말에 제가 더 이상 버틸 게 없어요. 음. 정말 우리 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무도한 자가 골자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건 정말 볼 수가 없다. 그런 그 날에 갈수록 국민들의 피해만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어떤 암담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정리를 하자. 깨끗하게 정리할 결심을 다 네. 국민들이 정리할 했으면 결심. 좋겠습니다. 네, 이 탄핵과 파면할 결심들을 굳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내 이름 한번 해봅시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한번 자, 세게 한번 하나 외칩시다. 둘 셋 한번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윤석열 내 이놈!